조각가는 대리석에 필요 없는 부분을 쪼개내어 아름다운 조각품을 완성한다. 미국 작가 엘버트 허버드의 말입니다. 위대한 조각가는 위대한 포기자입니다. 조각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만 한 개의 돌덩어리가 있었을 뿐이죠. 조각가는 그 안에 숨어있는 작품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포기일 뿐입니다. 투박한 돌덩어리에 붙은 불필요한 부분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품은 위대한 포기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조각할 수 있습니다. 조각은 삶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 역시 다듬어지지 않은 돌덩이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투박한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 안에 잠든 작품을 발견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죠. 작업대 위의 돌덩이를 보며 생각에 잠긴 조각가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내면을 끈질기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깎아야 할 단 하나의 작품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는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시간과 불필요한 시간을 쪼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작품이 돌덩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온 세상이 감탄할 수 있도록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삶을 예술로 만든다는 말은 삶을 완벽하게 가꾼다는 의미고, 생텍쥐베리가 말했듯이 완벽함이란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365호 비타민, 삶은 포기로 완성된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굉장한 밤입니다. 낮에도 소나기가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쏟아져 내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이 밤 시간 역시 아까 낮의 소나기에 뒤질세라 하늘이 무너진 듯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여름 하면 더위도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중간중간에 마치 불도저로 자질구레한 것들을 밀어버리는 것 마냥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가 여름의 별미이자 명장면이 아닐까요? 저는 소나기를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이렇게 왜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좀 칠칠 맞잖아요. 일기예보도 잘 안 보고 우산도 안 챙기고 학교에 우산을 여분으로 하나 더 갖다 놓는 일은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별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저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편도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때는 요즘과 달리 이렇게 학교를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고 또 태워가시고 하는 일이 제가 살던 곳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비가 쏟아지면은 처음에는 그 비에 옷이 젖는 거를 꺼려 하다가요. 이게 사람이 참 재미나요. 처음에 옷이 좀 젖을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한번 왕창 젖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비가 퍼붓는 게 즐거워집니다. 이미 물에 한번 빠졌다 나온 듯한 생쥐꼴이고요. 뭐랄까, 이미 다 망쳐버렸으니 될 대로 되라 하고 생각할 때 자유로움이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이런 말도 했어요. 비를 맞으며 걸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세상을 구태여 둘로 나눈다면은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으며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과 도대체 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자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된다면은 우산을 쓰는 것보다 잔뜩 맞는 거를 사실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직장에 다닌 후에는 그게 좀 어렵고요. 또 항상 책가방을 메고 있고 책가방 속에 책이 들어있어서 비 오면은 그 책이 젖으니까 또 어렵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촌농처럼 늘어진 배가 볼록 나와 있어서 비를 흠뻑 맞으면 보기에 흉한 몰골이 됩니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면 편의점 가서 비닐 우산이라도 하나 사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비가 쏟아지다 보니 기분이 좋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대신 방송에서 드릴 말씀은 보다 직접적으로 쓸모있는 유용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집중의 힘이라는 얇은 책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사실 여러 명의 창의적인 일을 하는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원고를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 깊이라던가 이론적인 완결성이라든가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유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조언들을 한두 마디씩 가볍게 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법 유용한, 그리고 쏠쏠한, 그 표현이 딱 맞네요. 쏠쏠한 조언들이 제법 있습니다. 일상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는 법, 창의력을 기르는 법 등등에 대해서 짤막짤막한 조언들이 쪽지처럼 귀엽게 담겨있는 책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첫 순서로 자주 하는 습관의 위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자주 하는 습관의 위력 편이 도움이 되실 분들은요, 이런 분들입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어려운 일과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 매일매일 해내야 되는 그 일이 선뜻 쉽게 다가가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고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쓴 사람은 그레첸 루빈이라는 분인데요.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고 꽤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었나봐요. 아무튼 우리가 어려운 일, 어려운 공부, 힘든 과목 같은 걸 대할 때는 사실 그걸 계속 미뤄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테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꼭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이렇게 좀 쉽게 단언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렇게 밀어놓고 싶은 일, 가능한 한 멀찍이 떨어지고 싶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이 그레첸 루빈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일을 습관처럼 자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걸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테니. 그래서 지금 당장 일해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대지의 작가 펄벅의 말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꾸준한 다작 소설가이자 영국 우편체계 혁신에 공헌했던 19세기 작가 앤서니 트롤러프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분량의 작업을 매일, 말 그대로 매일 한다면은 갑자기 닥치는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처럼 엄청난 일들도 너끈히 해치울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주 하는 습관이 생산력과 창의성을 둘 다 높여주는 셈이다. 작가로서 나는 주말, 휴일, 휴가 등을 포함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다.
15분 정도로 짧게 일을 끝마치는 경우도 가끔씩 있긴 있지만 대개는 하루에 꽤 많은 시간 동안 글을 쓰며 단 하루도 건너뛰지 않는다. 이렇게 이 일을 자주 하는 습관이 붙으면 독창성이 한층 더 커지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일을 자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부터 이야기하자. 네, 우선 여기서 그레첸 루빈이 조금 전에 언급한 영국의 작가 앤서니 트롤로프는요,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글쓰기 책이나 소설가 되는 방법,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에는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저도 앤서니 트롤로프의 소설을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의 이름만큼은 너무도 익숙하거든요. 앤서니 트롤로프는 이랬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루에 7장씩의 소설을 썼어요. 하루에 7장씩, 일주일에 7일, 그래서 일주일에 49장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 7장이라는 규칙을 얼마나 정확히 지켰는지, 마치 만약 소설을 쓰다가 탈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3페이지 정도만 쓰다가 탈고가 되었다 치더라도 나머지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타이프에 종이를 끼우고 4장을 마저 썼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앤서니 트롤로프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평생 동안 남겼는가를 알고 싶으시면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글에서 앤서니 트롤로프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키피디아에 그 사람이 쓴 작품명이 떠요. 스크롤을 한참 내리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앤서니 트롤로프는요, 재밌는 게 주업이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어요. 우체국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우편 체계에 크게 공헌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 우체통입니다. 앤서니 트롤로프가 고안한 것이 그 빨간 우체통이었다고 해요. 자, 이제부터 그레첸 루빈이 이 일을 자주 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주 하면 이 일을 시작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항상 문제는 시작이다.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고 도중에 쉬면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는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감이 계속 유지된다. 도중에 일에서 멀어질 새가 전혀 없다. 이미 해놓은 일을 떠올려야 하거나 본 궤도로 올라서기 위해 일을 다시 검토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이 일이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에 잠시 중단한 시점에서 바로 다시 시작하기가 수월하다. 네, 그레첸 루빈은요, 자주 하는 것의 이익 첫 번째로 자주 하면은 일을 시작하기가 쉽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는 시작하는 거죠. 공부든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고 있으면은, 일단 출근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독서실에 가서 자리를 잡고 책을 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힘든 거는 일요일날 종일 놀다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할 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으로 전원을 끄고 책상에 앉아야 할 때, 그것이 힘든 일이죠. 제가 여기 팟캐스트 예전에 어느 에피소드에선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랫동안 손에서 일을 놓고 있으면, 공부를 놓고 있으면은 그거를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힘들어진다 라고 말이죠. 퓰리처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애니 딜러드는 창조적 글쓰기라는 책에서 그렇게 며칠 동안 돌아보지 않은 과제, 글을요, 밀림에 살고 있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매일매일 작업실로 들어가서 작업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은, 즉 그 사자를 매일매일 길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돌보지 않은 며칠 동안 사자는 쑥쑥 자라고 송곳니가 점점 길어져서 그 사자가 있는 작업실의 문을 열기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여러 차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진짜 한 일주일만 수학 공부 손에서 놓으면은 정석책을 펴기가 너무너무 싫지요. 무섭기까지 합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전공 서적도 그랬습니다. 두꺼운 법서를 간만에 다시 피려고 하면은 와, 정말 공부하기 싫은 것을 넘어서 그 텍스트와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어요.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글쓰기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블로그 글이든 원고가 되었든 간에 매일매일 쓰면은, 정말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쓰면은 쓸만한데요. 한 며칠만 멀리 하면은 다시 잡기가 싫습니다. 심지어 바로 이 팟캐스트도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훨씬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에 제가 팟캐스트를 할 때는 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 혼자 떠드는 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처음 하는 경험이었거든요. 벽을 보고 혼자 이야기한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하기가 두려워서 이야기할 거리, 재료들이 있는 날은요, 에피소드 2개, 3개씩 한꺼번에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야, 이제 며칠 쉬어도 되겠다 하는 이완된 마음으로 한 일주일쯤 마이크를 멀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일주일 뒤에 다시 마이크 앞에 앉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졌고, 또 좋은 글을 낭독하면서 저 스스로 무언가 중요한 교훈들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든 글이든 기획안이든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큼지막한 일, 그 일이 하루 이틀 며칠만 지나면은 점점 더 무서워져 버리는, 사자처럼 커져버리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다면요, 그냥 차라리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 일일수록 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다루기가 조금 낫습니다. 자, 그레첸 루빈이 이야기하는 자주 하는 것의 이익 두 번째는요, 자주 하면 신선한 아이디어가 샘솟고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이 일과 관련된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으면 아이디어 간에 깜짝 놀랄 만한 관계와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일에 깊이 골몰해 있으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정말 짜릿하게도 다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든다. 세상 전체가 전부 다 재미있는 곳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재를 미치도록 갈망하게 되면 어디 뭐 없나 촉각을 곤두세운 채 찾게 되고, 이때 아이디어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일에 계속 집중하기가 힘들어진다. 걸핏하면 슬럼프에 빠지거나 혼란이 오든지, 아니면 딴 것에 신경이 쓰이거나 하려고 목표했던 게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린다. 자주 하면 또한 창조성이 촉발된다. 하고 싶어서 하든 그렇지 않든 일을 자주 해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보는 기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혹시 걱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하면 결과는 정반대다. 최고의 작품은 생산물을 갈고 닦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조성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휘저을 때 솟아나며 풍부한 거품을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일에 계속 전념하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일하면 영감 역시 규칙적으로 번뜩인다.
자주 하면 생산성도 높아진다. 당연히 매일 일을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커진다. 매일 성과를 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음날 작업이 좀 더 수월해지고 즐거워진다. 자기 자신이 꾸준히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일은 세상에 또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매일 글쓰기 연습이나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습관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일을 해내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발전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영감이 솟아난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과 절망감이 엄습한다. 일을 미루는 버릇에서 비롯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일에 매진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은 직업생활의 씁쓸한 아이러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일화가 떠올랐어요. 여기 보면 그레첸 루비는 일에 깊이 골몰해 있으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정말 짜릿하게도 다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잖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기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약용 선생님 하면은 뭐니뭐니 해도 공부의 제왕 아닙니까?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서 정조대왕이 진짜 이뻐하셨죠. 그리고 내주는 과제를 척척 정말 탁월하게 처리했던 엄청난 일꾼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다산 선생님도요, 그 주역이라는 책은 정말 어려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역책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매번 뒤로 미루어 두셨다고 해요. 그랬다가 그분이 저쪽 강진 땅으로 이제 유배가 되신 다음에 마치 사자처럼 두려워 미뤄두었던 주역과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책은 책상에서 다 치워버리고요, 오로지 주역 하나만 가지고 먹을 때나 누울 때나 돌아다닐 때나 그 주역 하나만 읽고 또 읽으며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셨어요. 그랬더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차 재미가 나서 세상 모든 것이 주역으로 보이더라. 먹고 자는 것, 심지어 뒷간, 변속간에 가는 것조차 주역 아닌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과목, 우리가 처리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것도 이 주역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정면 승부를 피하고 계속 미뤄둔 무언가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처리하시려면은 자주, 매일 마치 황소와 박치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매일 끈덕지게 부딪히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토록 무서웠던 일들이 점차 재미있게 느껴지고 아이디어가 솟아나면서 세상 모든 일이 그것과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자주 하면은 생산성이 는다라고 그레첸 루빈이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블로그에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글을 좀 몰아서 쓰는 편이거든요. 다른 해야 될 작업이나 뭐 원고나 그런 게 없을 때, 그럴 때는 블로그에 좀 집중하는 편인데, 이게 매일매일 글을 쓰면은요, 이를테면 월요일부터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도 하나 업로드하고 화요일도 업로드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목요일, 금요일쯤 되어서는 손가락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쓸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이 훨씬 많아져요. 이게 글을 쓰는 일은 많이 써야지, 길게 써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충분히 있어야, 그리고
소위 글빨이라고 하죠. 무의식 중에 글이 줄줄줄 나와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날아갈 것 같아야 충분히 많은 양의 텍스트가 나옵니다. 며칠씩 한참 미뤄둔 다음에 어디 오늘은 굉장히 많이 써보겠어 라고 결심을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봤자 제대로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면 매일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계속해보겠습니다. 자주 하는 것의 이익 세 번째, 자주 하면 부담이 덜어진다. 일주일에 겨우 페이지 한쪽, 블로그 포스팅 한 건, 스케치 하나를 결과물로 내놓는다면 당연히 특출나게 잘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작업물의 질에 대해 조바심을 내게 된다. 내가 아는 작가 한 사람은 도무지 글을 시작하지 못했다. 겨우 일을 하려고 노트북을 켜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했다.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물만큼은 아주 뛰어나야 하는 것이다. 반면 나는 매일 쓰기 때문에 하루치 일 정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다. 어떤 날은 일을 별로 하지 못한 채 끝내기도 한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분명 꾸준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불안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일을 더욱 즐기게 되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거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기도 한다.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시간은 충분하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된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이지 매일 작업을 해보면서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임할 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거지 같은 글이 나올지도 모른다. 거지 같아도 할 수 없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썼던 글들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글도 엄청나게 많아요. 원래 다들 그렇죠. 천재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오리지널스에선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토벤도 자기가 쓴 작품이 지금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그 위대한 명곡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수정하고 그랬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금 쓰려고 앉아있는 글이 거지 같은 글일 수도 있다고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다 보면 당연히 가능한 한 성취도를 높이려고 애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결국 완전 쓰레기 같은 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작업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그래도 할 수 없다 라고 부담을 줄이는 거는요, 일종의 자신감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전에 언젠가 탁재훈님이었던 것 같아요. TV에 나와서 언젠가 그분한테 MC가 물은 적이 있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합니까? 아마 그때 탁재훈 씨가 예능 프로에서 대단히 활약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 되면 말고죠.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되는 그 일이 제대로 예쁘게 매듭짓지 못하고 그냥 휴지통으로 처박힐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매일 하다 보면 어깨를 누르고 있는 부담감이 확연히 줄어들 거고요. 오늘은 결과물이 좀 거지 같아도 어떻습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은 괜찮은 무언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공부를 끝내주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고3 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오늘도 시간을 허투루 보냈구나, 이번 주말도 공부 안 하고 놀았구나 라고 자책한 기억이 수두룩합니다.
다들 그럴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하는 것의 이익이죠. 자주 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프로젝트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 끝없이 좌절감을 느끼지 말고 매일 스스로 시간을 내야 한다. 매일 조금씩 일을 진행하다 보면 수개월, 수년에 걸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물론 자주 한다고 꼭 매일 할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이다. 그러나 드문드문 일을 할수록 이런 혜택을 다 누리기는 힘들어진다. 나는 이런 문구를 좋아한다. 매일 하는 일은 가끔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매일매일 우리는 삶을 구축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고유한 상상력을 격조 높은 창작물로 구현해내려는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간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집중의 힘 중에서요, 자주 하는 습관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공부가 있으면은, 그래서 자꾸 그것을 미루고만 싶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을 오히려 매일매일 자주 해보시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 또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경우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의욕을 북돋는 책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